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얼마 전 신라의 천연고도 경주에서 10년간 이어진 고분 발굴 성과를 공개하는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시사회가 열린 고분은요, 쪽셈 44호분인데요. 이 고분의 주인공은 10살 전후의 신라 공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고분과 가까운 곳에 5살 전후의 왕자의 고분이 조성돼 있다는 건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이 두 고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분의 주인공인 공주와 왕자가 과연 어떤 임금의 자녀였는지 추정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영화 시사회는 들어봤는데요. 맞아요. 고분 발굴 성과를 기념하는 시사회가 그러게요. 자주 열리는 행사입니까? 아니, 저는 처음 이 명칭은 시사회라고 하는 명칭은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발굴이 사실은 2014년에 시작을 했어요. 14년에요? 네, 그래서 10년째죠. 그래서 그런 발굴은 황남대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1973년에서 75년 사이에 발굴한 그 이후에 40여 년 만에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였다라는 거고요. 그 신라의 독특한 그런 무덤 방식이 돌무지 덧널무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적성목각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 전모를 한번 밝혀보겠다라는 야심찬 학술 조사였는데 한 고분을 10년 동안 발굴한 것도 그렇고 신라 특히나 네. 그리고 발굴 현장을 도움으로 씌웠거든요. 사진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도움으로 씌워서 현장을 보호하고 또 일반에 공개한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움으로 씌워져 있었으면 일반인들은 그 안에 무슨 일이 보는지 공개를 했습니다. 아, 공개를 했어요? 계속 공개를 했어요. 예, 말씀하신 것 예. 고분을 10년 동안 발굴을 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한 유구와 유물이 건건이 이렇게 화제를 뿌려서 이 시간에도 가끔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2019년 같은 경우는 고구려 고분벽화, 그러니까 안악 3호분이라든가 모용총 같은 그런 행렬도가 거기 있거든요. 네. 그런 행렬도를 연상케 하는 신라 행렬도가 새겨진 토기가 출토가 되었는데 이 신라 고분에서는 처음 이제 발견되는 그런 그 그림이었습니다. 행렬도라는 게. 그리고 그 2020년에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금동관이라든가 금드리개, 금귀걸이, 가슴걸이, 은허리띠 장식과 같은 그런 장신구 세트가 주인공이 착장한 그대로 물론 인골은 안 남아 있었지만 네. 그 땅바닥에 이렇게 쫙 이렇게 착장한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얼핏 생각해봐도 금동관을 썼다 그러면 신분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분의 규모가 또 엄청났고 예. 돌무지의 규모가 한 지름이 16에서 19m 정도 되는데 금관총이라든가 서봉총과 같은 왕릉급 고분과 맞먹는데 돌무지의 무게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5톤 트럭으로 거의 200대분에 가깝더라. 그러니까 한 1000톤 가까이 되는 건데요. 게다가 금동관에 매달린 승금 드리개가 있는데 예. 승금이에요. 그런 것이 보면은 왕릉급이 확실한 황남대청 남분에서도 똑같은 것이 보이더라라는 거여서 위상이 높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많은 유구와 유물이 나오고 면적도 넓은 거 보니까 아주 높은 사람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살 남짓한 공주의 예. 고분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판단한 몇 가지 뭐 이유가 있지 이유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쪽셈 44분 출토품 보면 한결같이 아담 사이즈더라, 좀 작더라라는 거죠. 작다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금동관의 높이도 그렇고 지름도 그렇고 그 지름이 작다는 거는 머리통이 작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 얼굴이 작다. 얼굴이 작다라는 얘기죠. 머리통이 예. 그렇고 그래서 네. 그것이 황남대청 북부이라든가 금관총이라든가 천마총과 같은 왕릉급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고 허리띠도 좀 이렇게 그 폭도 좀 스몰 사이즈고 그리고 반면에 여성의 표지 유물이라고 하는 은장도가 출토가 되고 그래서 2020년 당시의 주인공을 저도 이렇게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계산해 보니까 150cm 안팎의 공주가 아니냐. 그 당시에 이렇게 추정을 했죠. 3년 전이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예. 키가 요 정도 되는 공주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추정을 했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바둑돌이 나왔어요. 맞아요.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공주로 추정되는 고분에서 바둑돌이 860여 점이 출토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당시에 신라에서 바둑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라는 걸 뭐 그 문헌이나 이런 걸 보고 또 논증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기사도 예. 쓰고 그랬는데요.
이 공주도 어려서부터 바둑을 두었던 사람으로 추정을 했죠, 물론. 그래서 작년에 4월에 발굴 현장에서 바둑 이벤트까지 이제 그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네. 이번 시사회에서 이제 새롭게 밝혀진 조사 성과가 네.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출토된 유물들을 보존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복원한 결과 물들이 그 눈에 띄는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비단벌레 꽃잎 장식 말다래가 있어요. 그게 되게 돋보이더라고요. 화려하고 네.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복원품을 보면 그 금동 달걀이라 해서 이렇게 좀 장식인데 그것이 175개나 되는데 이게 약간 튀어나오게 이렇게 계속 장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생전에 말을 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사용한 것은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툭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불편하니까 불편하죠. 네. 이거는 장례용품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유물에 사용됐던 직물의 복원품도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붉은색이라든가 보라색이라든가 노란색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 색상으로 무늬를 만든 삼색 경금이라고 하는데 직물이 돋보였습니다. 오, 그 사실은 보라색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네. 얻을 수 없는 색이니까 신분이 높지 않으면 그렇죠. 그런 그렇습니다. 직물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그렇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밝혀진 연구 성과 중에서 으뜸은 역시 주인공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되게 중요한 거는 금동관 주변에서 폭 5cm 가량의 머리카락 다발이 나왔거든요. 머리카락 다발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직물에 감긴 채 이렇게 나왔는데 분석 결과 황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이 머리카락에 황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태우면 왜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것이 황냄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게 머리카락이구나라는 거고 주변에 또 두개골 조각이 확인이 됐는데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직물에 감겨 있다 그러면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추정해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1cm 내외 두께로 모발을 모아서 직물로 감거나 장식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한번 그 헤어스타일 좀 재현해지 보면 어떠냐 그랬더니 예. 공주를 이렇게 그림으로 해놨는데 네. 거기 머리카락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예. 그게 참 돋보이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재현을 좀 나중에 보면 해놓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주인공의 키를 150cm라고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장신구의 착장 상태 이런 걸로 봐서 얼추 계산한 건데 이번에 이제 목감 바닥을 보면 딱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크기를 재보면 이제 주인공의 키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밀 조사해 보니까 주인공의 키를 한 130cm 정도로 수정을 했어요. 20cm 정도가 작게 했는데 그리고 그 출토 유물의 크기 이런 것들 종합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한 10세 전후로 추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쪽샘 44호분의 주인공은 5세기 말에 사망한 10살가량의 신라 공주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특정해내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렇습니다. 쪽샘이라는 건 이제 지명 이름인가요? 지명 이름입니다. 거기서 쪽빛 같은 그런 샘이 있다 뭐라 갖고 되게 예쁜 이름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공주의 고분이 있고 거기 가까운데 왕자의 무덤은 어떤 고분인가요? 이게 그 쪽샘 44분에서 직선거리로 한 340m 정도 떨어져서 대릉원 그 사이즈예요. 거기 그 바운더리에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 금룡총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 금룡총의 주인공이 바로 6세기 초 사망한 5살가량의 어린 왕자로 추정이 되는데 이 금룡총은 일제강점기입니다. 1924년에 그 발굴이 됐죠. 일제에 의해서 발굴이 됐는데 당시에 그 금관을 비롯해서 금 귀걸이, 허리띠, 목걸이, 팔찌 등에서 순금제 이 장신구가 출토가 됐고 특히나 거기서 또 말탄 인물상이라 해서 기마 인물형 도기 국보입니다. 2점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 3년 전, 그 1921년에 발굴해서 나왔던 금관총 거기서는 나오지 않았던 금령이라 그래서 금방울이 출토가 됐죠. 예, 그럼 금방울이 나와서 금령총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성별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특정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보면 신라고분 주인공의 성별을 보면 주로 귀걸이와 칼의 착장 여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는 가는 고리 귀걸이하고 큰 칼을 갖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남성이다라는 거고 굵은 고리 귀걸이하고 뭔가 작은 칼, 은장도 같은 그런 작은 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성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금령총 주인공의 머리 쪽에는 가는 고리 귀걸이가 있고 허리 쪽에는 그 장식 달린
둥근거리 큰 칼, 우리가 환두대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이 보여서 그래서 남성이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5살 전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아까 그 공주의 무덤에도 사이즈를 보고 이제 대략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사이즈가 작았어요. 여기도 작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착장 상태로 이렇게 쭉 나왔으니까 머리 금관장식 끝부분 거기서부터 머리 쪽이니까 거기서 허리 발에 있는 발찌로 추정되는 구슬까지 이렇게 보면 짝 이렇게 키를 재보면 장신구의 관계에 90cm를 넘지 않더라. 그래서 주인공의 키는 뭐 90cm 안팎이더라라는 거고 금관의 크기도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착장한 금관의 지름이 15cm 정도 됐는데요. 다른 고분의 출토품이 한 20cm나 18, 19 정도 되기 때문에 머리통 아까 얘기했던 이 남자니까 머리통이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머리띠도 좀 작고 그래서 이 허리띠에 쇠붙이가 있는데 그게 23점인데 길이가 한 74cm 정도 되는데 금령총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천마총이 있는데요. 이 천마총은 금 허리띠에 그 어떤 그런 쇠붙이가 44개가 되고 길이가 125cm 되기 때문에 거의 금령총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반대로 이제 금령총이 그만큼 작다라는 거고 천마총은 왕이나 왕족의 무덤으로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금령총 주인공은 어린 나이 요절한 왕자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한 90cm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5살 전후일 것이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2001년에 경기 양주에서 그 17세기 중엽에 미이라구가 발굴이 됐습니다. 어린아이 미이라인데요. 이 미이라의 신장이 99cm 정도 되고 치아로 측정, 보통 연령대를 치아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5.5세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대에 따라서 환경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금령총의 주인공이 90cm 정도 되니까 그러면 뭐 시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 5살에서 6살 무렵에 아까 얘기했던 남자니까 왕자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추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문서로 딱 남겨져 있으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쪽셈 44호부는 5세기 말, 금령총은 6세기 초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들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토기들이 나오는데 토기들의 그 시대별로 약간 다르거든요. 그 토기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확실치는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5년 뒤 10년 전에 우리는 토기를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게 되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금동관이나 금관의 양식 같은 걸로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대를 구별하게 되고 이 경우는 연대를 가르는 극적인 자료가 하나 지표가 있는 게 뭐냐면 순장 유무입니다. 삼국사기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502년 지증왕 3년에 국법으로 순장을 금한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금령총에는 순장이 한 적이 없어요. 반면에 쪽셈 44호분에는 5명에서 6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순장자가 같이 묻힌 흔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쪽셈 44호분의 경우를 보면 주인공의 옆자리에 뭔가 공백이 이렇게 약간 있어요. 누군가 묻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서 귀걸이가 하나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묻혀 있었구나. 순장된 흔적이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된 거고 그렇다면 생전에 주인공을 키우거나 혹은 그 돌보거나 모신 유모나 보모나 혹은 시종이나 시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또 하나 또 뭐냐면 주인공의 주변을 보면 석단이라 그래서 돌층계 같은 게 있는데 거기도 차례차례 보면은 금 귀걸이 같은 것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순장자가 거기에도 있구나. 그걸 이렇게 좀 세보니까 5명에서 6명 정도가 됐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가정인데 쪽셈 44호분의 주인공이 조금 더 살아가지고 502년 이후에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5명에서 6명이라는 그런 아까운 인명이 순장이라는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풍습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야만적인 풍습이잖아요. 그런 야만적인 풍습이 희생양이 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역사 시간에 순장을 처음 배웠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그 흔적이 나오는데 주인을 위해서 속절없이 따라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 통곡을 했을 거고 뭐 그게 뭐 좋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반면에 불과 몇십 년에서 혹시 10년 차이로 해서 늦게 죽은 금령총의 주인공의 경우는 따라 죽은 순장자가 없거든요. 굉장히 극적으로 이렇게 갈린다. 운명이. 안타까운 일이죠. 5세기 말과 6세기 초에 공주였고 왕자였다. 그러면 그때 임금은 누구였냐. 이름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특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이 예상을 하고 해볼 수가 있는데 쪽셈 44호분이 5세기 말에 조성이 됐다 그러면 그 시대를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네. 누가 다스렸는지.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소지왕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479년에 임금이 돼가지고 500년까지 다스렸기 때문에 거의 뭐 5세기 후반에 22년 가까이 신라를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쪽셈 44호분 혹시나 소지왕 때 있었던 존재했던 공주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금령충의 주인공은 누군가라고 네. 했을 때 이 순장제도를 국법으로 금지한 지증왕이 이제 500년에서 514년 사이에 이렇게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증왕과 관계된 사람인가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증왕이 그러면 순장제를 없앤 다음에 시범 케이스로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는 그런 무덤인 금령총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특정하기가 쉬운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딸이 뭐 있거나 아들이 있거나 왕자가 있거나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는 그 유일한 왕이 하나가 누구냐면 백제 문영왕릉인데 문영왕릉 보면 거기서 내가 문영왕이요 하는 그런 명문지석이 나왔기 때문에 네. 100% 이제 확실한 건데 이런 경우는 뭐 모르죠. 100%. 네. 삼국사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앞에 얘기했던 소지왕이 아들이 없어 죽어가지고 당시 64살인 육촌 동생인 지증왕이 왕이 올랐다라고 이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누구의 자식인지는 특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다만 그 여러 가지 양상을 볼 때는 쪽셈 44호분의 주인공은 공주는 병으로 죽었고 예. 금령충의 주인공인 왕자는 사고사로 죽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추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령청의 경우는 2018년부터 국립경주박물관이 재발굴했는데 이 경주에서 가장 규모가 커서 왕릉이 분명한 봉황대라는 고분이 큰 고분이 있습니다. 그 고분하고 그 사이 또 따로 좀 딸린 그런 그 고분들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상하게 비집고 거기 금령청을 조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왜 지름이 30m나 넘는 고분을 왜 그렇게 비좁은 틈에 입주시켰을까? 그 정도의 그 돌무지 덧널무덤이라면 그리고 돌무지를 조성할 때 나무 기둥을 박던가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금령청의 경우는 그런 기둥 시설도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급하게 이렇게 끼워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의 예기치 않은 죽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봉황대 고분의 주인공이 소지왕이든 누구든 간에 네. 사랑했던 왕자가 전궁의 소생이든 후궁의 소생이든 간에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자식 사랑을 듬뿍 담아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지내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기존에 조성된 두 무덤 앞에 이렇게 끼워 넣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가깝게 이렇게 예. 두기 위해서 뭐 그런 그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주는 왜 병사였다고 추정을 해요? 공주는 이 되게 안정적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살 안팎의 이렇게 어린 공주였지만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래서 병사하면서 지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한 매뉴얼에 따라서 무덤을 조성하고 유물을 차곡차곡 쌓은 흔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래도 조금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왕자 공주면 다 신분이 높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무덤의 규모나 뭐 유물이 나온 종류나 이거 비슷해요? 봉분의 규모는 비슷한데 신분은 왕자 공주라도 왕자가 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왕자가 금관을 갖고 있고 공주는 금동관이잖아요. 금동관.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래서 예. 뭐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유물 중에서 시그니처라고 하는 유물들이 좀 다른데 쪽셈 44호분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행렬도 톡이라든가 바둑돌이라든가 말다래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직물이라든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바둑돌이 또 눈에 띈다 그랬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 세계 바둑계를 풍미하고 있는 여성 프로기사 그 최종 구단 그래서 신라판 최종 구단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돌절구와 공이도 나왔는데 뭔가 약재를 조제할 때 어떤 돌절구 아닌가 뭐 그래서 이게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분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쓰고 그래도 죽었기 때문에 그 약 절구하고 공이를 넣어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왕자 무덤에 금령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그 금방울?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유물이겠네요. 금방울, 흑방울이 있어요. 흑방울까지 있는데 흑방울 다 10점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보면 그 주인공인 어린 왕자가 흔들고 놀았을 그럴 뭐 이런 금방울과 흑방울이었다라는 거고 예. 그 기마인무령 도기가 두 개가 나왔다 그러는데 한 점이 주인상이고 한 점이 시종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보면 뭔가 되게 얼굴을 보면 사실적이에요. 주인 얼굴이.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연구는 뭐냐면 뭔가 누군가를 모델로 했는데 그 모델이 금룡충의 주인공인 5살 어린 왕자가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승으로 떠나는 왕자를 하인이 안내하면서 따라가는 형국이다. 그래서 국법으로 금지한 순장 제도를 그런 식으로 좀 대체한 게 아닌가. 네. 사람은 진짜 묻은 게 아니라 독일에 묻은 거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주일의 시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고단한 하루의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전 내일 밤참 뉴스 코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캐스터 이현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은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 컨택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안기지만 때로는 밉다며 소리치고 밀어내는 딸. 루이스가 떠올린 딸과의 시간은 사실 특별할 것도 대수로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며 경험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의 조각들, 그런 순간들이죠. 하지만 20대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건 평범한 일도 쉽게 감내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루이스의 기억 속엔 세상을 떠난 딸 옆에서 흐느끼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루이스의 딸은 20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영화 컨택트의 원제목은 도착을 의미하는 어라이벌입니다. 루이스는 그들이 도착한 그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외계인입니다. 외계의 존재, 발이 7개 있는 외모를 빗대어 지구인들이 헵타포드라 이름 붙인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지구 12곳에 기이하게 생긴 비행 물체를 타고 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인도 등에 착륙한 외계 존재는 전 지구상의 위험이자 미스터리,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됩니다. 그들이 내는 소리를 이해하려 언어학자 루이스가 긴급히 호출됩니다. 물리학자 이안도 같은 이유로 몬테나의 외계 비행체 착륙지로 오게 됩니다. 무턱대고 그들의 소리를 해석하던 루이스는 방법을 바꿔 우리의 언어를 먼저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후 연구는 급물살을 탑니다. 외계인은 우리처럼 소리를 표시해 쓰는 음성 표시 문자가 아니라 수학 방정식처럼 형상의 의미를 담아 전달하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